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과 한동훈 씨에 좀 주목을 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요즘 물건 비싼가요? 힘들진 않으세요? 재래시장에 들러서 민심을 살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현장 가가지고 셀카를 찍으면서 이동하고, 여기서 치킨가스랑 생선가스를 구매하면서 청년 사장들한테 파이팅! 요러면은 이제 이게 민생을 챙긴 건가요? 요러면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격이 없이 소통을 했다. 많이 파십시오 어르신. 이제 또 약간 반말식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많이 파십시오 어르신하고 청년 어르신 할 거 없이 격이 없이 소통을 했다. 인사하면서 시장을 떠났다. 그리고 또 청계천으로 이동해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 시민들과도 격이 없이 소통했다. 정부에서는 물가 잡기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으니까 토달지 말고 좀 기다려, 요런 얘기를 하면은 민생을 챙겼다는 기사가 나오는 이런 현실. 이러면 대통령 할 만 나죠. 아니, 저는 정치,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5년간 제대로 대통령직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릴 때 생각하는 대통령이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현실 사회를 봤을 때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비가 와도 오지 않아도 뭘 해도, 누가 길 가다가 넘어져도 다 이게 대통령 탓이라고 가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뭐를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비판을 때로는 감수하더라도 또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데,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하면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이제 어디 한번 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마트 가가지고 파 한 번 들면 875원 대파? 이거 가격 합리적이구만, 요거 한마디 하면 쫙 또 기사가 나가고 그럼 또 이제 이수정 씨 같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오른쪽은 아버님 대파, 왼쪽은 어머님 대파 하면서 이상한 챌린지 해가지고 열심히 실드 쳐주는데, 그것만 보고 대통령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것만 보고 받는 거죠. 이렇게 만족스럽구만, 내가 잘하고 있어? 그거 유튜버들도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이러면은, 그런 것만 보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현실은, 이제 그 꿈속에 살다가 이제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이게 못 받아들이겠죠. 분명히 본인 입장에선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탄핵을 피하기 위한 쇼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물가를 잡는 것보다 있으나마나한 윤석열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 공감을 또 많이 얻고 있거든요. 네이버 그 기사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댓글이 물론 그 언론사 댓글마다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 근데 네이버 댓글에선 보통은 민주시민들이 잘 안 봤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은 다음 포털을 많이 이용했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 다음 뭐 할 거 없이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게 거의 압도적이니까 이렇게 민심이 많이 변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조선일보가 질문의 기회를 얻어서 불편한 질문을 했었다. 문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아마 현 정권이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 문재인 정권 때 조선일보랑 느끼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의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 때의 한겨레, 요걸 이렇게 등치시킨 겁니다. 사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등치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불편한 질문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정신 차렸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말 못하는 서울 특파원들, 한마디로 워싱턴 DC 특파원, 도쿄 특파원, 파리 특파원, 요 특파원들이 각 그 나라의 말을 만약에 못한다면 어떨 것 같냐.
파견된 서울특파원 얘기를 그러면서 쓱 넣습니다. 그들이 한국 주요 일간지도 읽지 못하고 영문신문만 찾아 읽는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코 좋은 점수 못 받겠지? 이제 슬슬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라떼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이야 광화문에 근무할 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쫙 풀고요. 그러면서 막 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학구열, 전문성, 좀 오그라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시모 방송사, 영미권의 뭐 유명 방송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 까막눈이더라. 아니 지금 이 서울 특파원들 보니까 한국어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저널리즘의 기본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외신 기사라 그러면 좀 더 공신력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신 기사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오면 또 해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 때리겠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식으로 비난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외신 기사라고 훨씬 더 좋아. 더 중요해. 이렇게 무조건 볼 수는 없지만 근데 12구 참사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국내 언론의 보도 논조랑 그 BBC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고 그 정부의 어떤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서 그래서 그 BBC 코리아 영상이 더 많은 엄청난 조회수와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널리즘 기본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선일보 기자가 했다는 게 좀 굉장히 웃긴데 그러면서 누구도 쉽사리 꺼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론장에 하나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져봤다. 누구도 쉽사리 꺼내지 않는 데는 정말 입틀막을 해서 무서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꺼낼 필요가 없는 얘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남들이 안 하는 얘기 내가 한다. 이 비겁한 놈들아. 실제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안 해도 되는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 그런 것들을 괜히 혼자 뭔가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갔다가 현실은 이제 누구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죠. 민주진영의 좀 젊은 정치인 지망생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 그걸 보면서 참 공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특파원들 한번 전수조사해보자. 조선 기레기들의 클래스는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다. 하다하다 조선이 저널리즘을 논하는 이런 진풍경을 보는 날이 다오는구나. 그럼 조선 기자들은 외국에서 유창한 언어로 질문하냐? 너네는 제대로 하고 지금 저런 글 쓰냐?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최근에 BBC 특파원이 윤석열 기자회견에 불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여러모로 망신을 또 당했었어요. 그래서 라피엘 라사드 기자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부분 동의는 하는데 좋은 저널리즘인지 평가하려면 그 한국어 수준 타령할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날카롭냐 훌륭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면 그럼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기자들은 그럼 다 잘난 겁니까? 다 완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그냥 말장난하면서 쓱 물타기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고요.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합니다. 보는데 제가 다 부끄러운데 그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한국 특파원들은 자유로울 거냐? 당연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특파원들의 보도가 피상적일 때도 많고 현지 언어 구사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오바마 때 한국 기자들한테 딱 집어갖고 질문하라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때 버엉찌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중국인이었나요? 중국 기자였나? 아무튼 다른 나라 기자가 질문을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기자들한테 기회 주겠다. 근데 싹 조용해집니다. 그 앞에 오바마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 앞에 있었다면 너도 나도 막 손 다 들어갔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얘기했을 텐데 싹 조용했었죠. 그러면서 과연 조선일보 특파원들이 모두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세계 지도자들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칼럼 쓰신 기자님은 외국 언론에게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 받은 게 불편한 것 같다. 결국에 이건 뭐냐? 대통령실이나 다른 데로 향해야 될 화살이 외신으로 온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의아하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BBC 서울 특파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질문을 A를 했는데 B를 답하더라. 내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안 했다. 그 되게 막연하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만 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웃으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했다.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나 망신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옹호하게 답시고 서울 특파원들이 한국어를 못하더라. 이걸로 실드가 됩니까? 또 망신이나 당하지. 그러니까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또 저거 트윗하면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이슈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거 고도의 윤석열 매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상하게 망신만 더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에 질세라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더 엄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선방심의 그리고 방심의,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역사에 기록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부부 집단 괴롭힘, 무차별 공격, 이게 언론 자유 높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선방심의에 민주당 추천 심재은 위원은 이건 이러다 징계 남발로 내년 언론 자유 지수 더 추락할지 모른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이게 민주당 추천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추천이든 아니면 뭐 어디 추천이든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그 평범한 아주머니 타령했던 그 김건희 씨, 그 가정주부 뭐 명품백 옹호 논리랍시고 이상한 소리를 했던 최철호 의원이 또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윤석열 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 집단 괴롭힘 수준의 비판,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언론 자유가 높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비판을 할 만하니까 비판을 하죠. 14일에 출소합니다. 내일 모레예요. 가석방 심사 적격받았습니다. 아니 300억대 넘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법원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죠. 하나님 타령하면서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냥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출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말고도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심지어 1년도 솜방망이 처벌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미디어 오늘에는 3개월 출입 정지 통보를 또 아예 대통령실에서 해버리고, 대통령을 뭐 풍자하는 그런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틀막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도 빙산의 일각 수준 아닙니까?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 지금 62위로 떨어졌죠. 근데 연도별로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30위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난리를 쳤었잖아요. 뭐만 하면 대통령이 입을 열면은 시끄럽다. 그래서 그때 나토라는 얘기까지 비아냥을 됐었거든요. 그 나토가 뭐냐면 노 액션 토크 올리.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다닌다. 대통령이 시끄럽게 말만 많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방에서 욕했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주니까 언론이 냅다 그냥 대통령 씹는 데만 온 혈안을 다 쏟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 때 69위까지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지고, 그러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다시 40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이틀막에서 벗어나서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볼까? 라고 하니까 또 그때 문재인 정부 그렇게 욕했어요. 무슨 뭐 베네수엘라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아쓰고요. 그러면서 무슨 뭐 나라가 경제가 망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잖아요. 뭐 이정재 칼럼, 윤석열 정부의 그 사태를 예언한 이정재 칼럼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 코스피 폭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42 유지하다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62위로 떨어지죠.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박근혜 정부 72 때보다 지금 더 낮아요, 점수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국경 없는 기자의 자료인데, 이러니까 이 선방심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이 데이터는 팩트 아닙니까? 이 근거 자료로 나온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 필살기가 나오죠. 야, 국경 없는 기자에는 그 좌파들이야. 저기 좌편향 지탄 받는 데잖아. 아, 이 필살기 또 나왔습니다.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기자 좀 날카로운 질문하는 사람에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요를 했던. 그러면서 그냥 뭔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냥 다 좌파가 되는. 그런데 지금 요것도 저 국경 없는 기자의 자료? 윤석열 62위? 저거 좌파인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이 필살기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니. 근데 정작 어떤 얘기가 나오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방송 개입위원회다. 선거방송 탄압위원회다. 한마디로 그 구성원들 자체가 아니 보수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냐. 참고로 저는 저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뭐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흡수통일하자. 그리고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고 무조건 세게 나가고 이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와 전통 아닙니까? 그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고 계승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게 보수지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그냥 내 옛날에 누렸던 거 그대로 누리게 해줘. 이게 보수가 아니라 수그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란 말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보수라고 쓰여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결국 지금 국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관계, 이익으로 뭉쳐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이익 누리는 거에 그 욕망. 근데 그 욕망이란 것도 사실 무조건 다 배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쭉 안정적으로 계승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이어갈 것이냐. 너무 동떨어진, 너무 앞서가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아마 생각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선방심위에선 MBC를 저렇게 두들겨 패놓고 무슨 국경 없는 기자에는 좌편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자유지수는 오히려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신승리. 기가 막히고요. 오죽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만신창이가 됐다. 62위도 사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단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사에게 상식적인 입틀막을 하고 언론 자유지수를 추락시키고 오히려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양반들은 뭐냐? 국경 없는 기자애가 좌편향이라는 말 정말 처음 듣는다. 결국 그들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좌파로 물면 끝. 이렇게 하다가 심판을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언론 쪽만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 쪽도 손댈 게 진짜 많은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주가 조작의 전 수사팀, 현직 검사라고 하는데 수사 착수 때부터 윤석열 사단의 압박이 컸다. 당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입력하는 사람 없었다. 그리고 대선 국면 들어가면서 수사도 위축됐다. 별의 별걸 다 틀어막았죠.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탈탈 털렸네 뭐네 아주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웃음도 안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국회 압수수색 22번 중에 21번을 민주당을 한 거 이런 문제를 두고 대화와 타협, 협치 얘기만 들이대는 걸 전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서 물론 어디에 몰입을 하면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 발 자꾸 떨어져서 보면서 윤석열은 뭐고 이재명은 뭐고 양쪽 다 똑같으라고 얘기한다면 알겠어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한 발 떨어져가지고 민주당이 뭐 잘못했으니까 국회 압색을 받았겠지. 이 받은 게 자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이렇게 압색을 받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또이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막상 그런 얘기하는 그런 뭐 어떤 정치인이든 평론가든 아니면 뭐 한 발 떨어져서 본다는 그런 기자들이든 막상 검찰의 칼날 조금만 아예 찌르지도 않아요. 그냥 그 검찰의 칼날 살짝만 그냥 눈앞에 보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검찰이 나 죽일라 그런다. 왜 내 편 들질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힘의 김민정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을 비하해가지고 또 떠들썩하게 만든 그 장본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물타기 한답시고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여사 이거 엮어갖고, 아니 김건희 씨에다가 갑자기 김혜경 여사랑 김정숙 여사 왜 엮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삼김 역사 특검을 하자, 뭐 역제안을 하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힘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이제 저기 용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국힘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보수 시민들도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힘을 싣는다는 얘기예요. 뉴시스가 최근에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60% 정도로 보는 것도 굉장히 낮죠. 그리고 뭐 이 여론조사 결과 말고 다른 건 10명 중 7명인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그냥 국힘이 뭉개고 이것도 좌파 타령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내 언론, 검찰 문제, 민생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바로 이 한일 관계. 이거는 국내 문제는 물론 그 골마 터진 문제를 수습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이 자원이 소모가 되는데, 이 해외로 나가는, 특히 일본과의 문제는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해놓으면 그거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서 5년 안에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방의 폭탄인데. 근데 그나마라도 국내에서 터지는 폭탄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주진영 압도적인 의석수로 어느 정도 그 대응이 가능한데, 이런 문제들을 이거 어쩔 거냐 이거예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아니 니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았냐? 한일 관계 과거사 걸림돌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 극우들이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따봉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극우라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 극우라 그러면 민족주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민족주의의 그 가치를 아주 극단적으로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면 이해를 해요. 근데 왜 한국 보수, 한국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 그 종착점이 자꾸 일본으로 가냐니까요? 그래놓고 뭐 한일전 얘기 나오면 이게 지겹다, 진부하다, 올드하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그게 크게 안 와닿는다는 거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의 지인들도 뭐 한일전이란 얘기는 좀 너무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옛날 얘기고 더 이상 과거사 문제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자란 얘기가 같은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시다를 충분히 신뢰한단 말을 했죠. 양국관계 발전시킨다고. 이러니까 제정신이란 말이 즉각적으로 나온 거예요. 특히 지금 라인 사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국인 이사, 마지막 남은 한국인 이사 자리를 뺐어요. 남은 저는 다 일본인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금 한국을 적성국으로 본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죽하면 이런 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이게 태극기 들고 나선 그 어버이 연합에서 네이버 다이 네이버 다이 이거 되고, 요즘 종북좌파 언론 이 뭐뭐들이 이러면서 네이버 다이를 열심히 외친 결과가 이거냐, 요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고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박원순이 누군지 모르고
척결하러 나간다고 해서 이 여자인 줄 알았다는 그런 흑역사도 있었죠. 박원순이라고 이름만 듣고 그 여자 아니냐 약간 요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흑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두 눈으로 보면 얼마나 웃긴 일들이 많은지를 아는데 그냥 기사 텍스트 몇 줄로 보고 넘어가고 기사 제목으로만 보면 마치 그냥 정말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네이버 다이 아무튼 네이버 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늑장 대응한 건가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라인 압박을 하는 총무상이 알고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다. 이런 문제를 보고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언제적 이토 히로부미야. 우리가 살면서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이 강한 나라에 몰입한다. 이 한국 이 수준 낮은 것들하고 난 대화가 안 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그 막 구한말 얘기하면서 역사 문제를 정말 편향된 걸 넘어서 우리 그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노력마저 깎아내리니까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데려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거죠. 이 딱 페이스북 요 한 사진 한 장이 지금 현 상황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영토를 침탈했다면 그의 후손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는 거고 지금 멍하니 그냥 이걸 그대로 내줄 거냐 이거예요. 특히 핵폐수 문제, 오염수 방류 이것도 일본 편을 들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얘기고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긴 이슈입니다. 이 핵폐수라 불리는 문제도. 어느 순간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과거 얘기를 갖고 막 괜히 꼬투리 잡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죠. 그만큼 그 이후에 충격적인 이슈가 계속 터졌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독도 문제까지도 설마 했죠. 설마 했던 독도 얘기까지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현실이고요. 일본 정부랑 언론이 뭐라 그럽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심지어 일본 외무상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독도에 간 걸 두고 일본 주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해요. 저런 말 같지도 않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저들 자극하면 안 좋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침묵한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그 현직 대통령 시절에 어떤 식으로 연설하셨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연설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 필요할 때만 노무현 전 대통령 팔고 있잖아요. 국힘 정치인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주에 한 번씩 신인규 위원장하고 그렇게 토론 방송 나가고 끝나고 나서 좀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리스펙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상하게 파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분이 저랑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진영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죠. 사람마다의 생각도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해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결국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단으로 쓰잖아요. 총선 선거 직전에 김진씨가 100분 토론 나와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앞에 두고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까? 유가족들, 곽상원 이번에 당선인 건드리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수단으로 쓸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 비전, 철학 이걸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재평가를 하자니까요. 어떻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하다하다가 민방위 영상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활용이 돼요. 이걸 검토해야 되는 게 행안부였는데
행안부에서는 다른 데 위탁업체가 만든 거니까 그냥 우리는 검토 제대로 못했네. 이거 바꾼대. 그럼 끝입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간보면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잖아요, 저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3.1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준비 못해서 국권 상실했다. 일본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완용과 무슨 차이냐는 비판이 나온 거예요. 3.1절 기념사로 저런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이 라인 사태를 보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히 저는 제가 뭐 정진석,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로 의문인 게 바로 이 김태효라는 사람입니다.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김태효. 이런 사람한테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입니까?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심리전 문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까지 받았고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입니까? 저런 택도 없는 보수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논문에다가 심지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당시에 남북관계가 얼마나 악화일로를 걸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보를 맡는다 하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민주진영 내에 막 갈라치기 유도하는 그런 글과 커뮤니티에 막 뿌려져가지고 또 자꾸 싸움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나 좀 비판할 만하면 바로 또 다시 민주진영 내부로 시선을 끌어오고, 이런 사람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니까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군사기밀 유출까지 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도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심각한 명예훼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문제라서 좀 이게 복잡한데, 어쨌든 그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는 온라인 문화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온라인 제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 5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DC 같은 데에 가끔 실배에 올라가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가짜뉴스 뿌리다가 대법원 최종 유죄 받아가지고 선거권 박탈당한 인간이 피선거권 박탈당한 인간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김태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군사 기밀 유출한 사람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22년 10월에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됐는데 2달 만에 대통령 측근인 김태호가 사면을 받습니다. 2달 만에요. 이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이래도 안 보는 보수입니까? 지금 경제 박살나서 뭐 무역 수지라든지 대중 수출 작살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래도 경제가 보수고 뭐 안보가 보수고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MB정부의 실세가 윤석열 정부의 똑같이 실세가 됐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거 길에서 집회나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이거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일 입장이다. 아니,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입장을 얘기하면 그 일본 정부 지금 뭔 얘기합니까? 독도 일본 땅이라 얘기하고 있고,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일본이 받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중심이 잘못돼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치면 이거 25만원을 50만원을 주냐 25만원을 주냐 전 국민을 주냐 선별적으로 하냐, 이거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더 복지국가도 되고, 특히 지금 뭐 내수시장 활성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별적으로, 그래서 뭐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제 생각과는 다를지언정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계속 논쟁하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토론의 중요성인 거고요. 그거 하라고 정치인들 뽑은 겁니다. 각자의 그래서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했다 생각하면 다음에 또 찍는 거고 못했다 하면 다음에 갈아엎는 건데 지금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 특히나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 저런 식으로 아니 국익을 위하자는 얘기를 하면 그건 길에서 집회 나간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후려치고 저런 인간이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고 많은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쳐요. 총선 참패하고 나서 뭐 정진석 같은 사람 막 데려왔네 마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도대체 김태호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명박 정부 때도 실세를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22년 때부터 비판을 받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안보실 1차장을 차지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 실세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러니까 자꾸 대한민국 국내에서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자꾸 대통령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자꾸 무슨 막 전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의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 우리가 끔찍한 상황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 발 떨어져 갖고 팔짱 끼면서 일단 한국 입장은 이거고 일본 입장은 이거니까 이건 한번 뭐 잘 판단해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적어도 그런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전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역사 그리고 전통 공동체적 가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앞장서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게 뭐 민주당이랑 결이 맞든 안 맞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들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잊으면 그런 민족의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김태호라는 사람을 계속 주목해야 되고 이 사람을 왜 도대체 안보실 1차장에서 계속 내치지 않고 있는지 이걸 주목을 해갖고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